이번 주말에 우리 기출 특강 있죠? 네,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길래, 일단 이 기출 특강은 우리가 2번 정도 나눠서 하는데요. 그 기출 문제집이 이제 기본 교재고, 좀 필요로 하는 좀 이론 자료는 좀 나갑니다. 이론은 양은 많지는 않고요. 좀 요약이 된 거 나가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수업을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학원도 잘 못 나오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출 특강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날은 그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공급하고요. 그리고 정책 투자 요 부분을 일단 할 건데 그게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말 5월까지는 우리가 1차 과목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출 특강을 통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집은 그 문제집을 푸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문제집만 좀 푼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집 푸는 건 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의 특강이 아니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되고 요거는 어디와 관계되는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가 왜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주말에 시간 되시면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다 들으라 이럴 수는 없고 본인들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가능하면 들으시는 게 좋다. 어차피 1년에 기출 특강은 지금 하고는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253페이지요. 253페이지. 자, 거기 보면 그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화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분양가 규제의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분양가 규제라고도 나오지만 분양가 상한제라고도 나옵니다. 자, 넘겨볼게요. 254페이지.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앞 시간에 임대료 규제 공부했잖아요. 임대료 규제를 아까 임대료 상한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도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되겠죠. 최저가격제겠습니까? 최고가격제입니까? 최고 가격입니다.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규제하는 걸까요? 낮은 가격에서 규제하는 걸까요? 네, 시장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하고 같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를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주택이라 그랬죠. 분양주택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분양 가격에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대료 상한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거기 둘째 줄 보세요. 단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에는 효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임대료 규제가 똑같죠? 왜냐?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읽어볼게요. 1번. 시장 가격보다 분양가를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앞에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하고. 그래서 2번에 보면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하살표는 앞에 새끼들 줄을 칠 필요는 없지만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택 부족이 더 심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당구장 바꿔 보세요. 만일 분양가를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초과 공급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일도 안 생깁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이 이제 별표네요. 임대료 규제가 똑같아요. 주택 구입난이 심화되고 신규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고 위축, 공급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똑같습니다. 임대료 규제하고. 그래서 4번 보세요.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고요? 감소해요. 그럼 주택 공급이 감소하니까 중고주택, 재고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죠. 재고주택 가격이 상승해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5번은 별표. 전매 차익 줄치고요. 투기적 수요 증가 줄치세요.
아까 우리 임대주택에는 이런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투기하고 관계없거든요. 임대주택은. 하지만 이건 분양주택이니까 좀 전까지 1억에 분양하던 주택을 정부가 규제해가지고 7천만 원에 분양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내가 7천만 원에 분양을 받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투기 수요가 발생한다. 투기 수요가. 기억하세요? 전매 차익 투기 수요. 기억하시고요. 네. 왜, 뭐 벌레 나타났어요? 네. 자, 네.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지문이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실시한대요. 그러면 소형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맞아요? 그럼 대형주택 공급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소형주택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 주로 대형주택 공급에 나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런 뜻이고요. 9번이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면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어렵게 되겠죠? 왜?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가면 주택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택난이 더 심화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자, 이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반대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던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거기 보면 주택의 질이 향상 줄치고요. 그리고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종전보다 이제 증가합니다. 이제 공급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 네, 4번 볼게요. 4번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이 증가 줄치입니다. 분양가 자율화를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더 수익성이 나는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저소득층들은 대형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형주택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 적으세요. 있네요. 줄칠게요.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난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심화된다. 줄칩니다. 아까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저소득층들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그랬죠? 그건 왜냐하면은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아까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저소득층들은 신규주택보다는 중고주택을 주로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고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안 좋아요. 그럼 분양가 자율화를 해도 어떻게 된다? 저소득층들은 주택난이 심화된다. 왜? 대형 평수 위주로 지으니까 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 분양가 자율화를 하든 저소득층들의 주택난은 심화된다. 이 얘기네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기억할 거 첫 번째, 공급이 감소한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투기 수요, 전매 차익, 분양가 상한제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난,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분양가 자율화. 공급이 증가한다. 주택의 질은 개선된다. 하지만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주택난이 여전히 심화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오른쪽에 길잡이 문제 한번 볼까요? 19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자율화는 좀 눈여겨봐두세요. 이제 최근에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볼게요. 기억.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이 어떻게 된다? 위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이게 주택가격은 중고주택 가격을 얘기합니다.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니은요.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한 거죠.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공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든 임대료 규제든 초과 공급이란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초과 공급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틀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아래에서 규제하면 초과 수요고, 분양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면 아무런 일도 안 생기니까 초과 공급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자, 3번 디귿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택 공급 감소 맞습니까? 네, 맞고요.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 그랬죠.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말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네요.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하나 더 기억할 거 아까 투기 수요. 그 위에다가 투기 수요, 전매 차익 이런 말도 하나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 수요, 전매 차익. 네. 자,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가 나와요. 자, 선분양 제도는 뭡니까? 집을 다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거죠. 후분양은 다 짓고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분양 제도는 이제 교재 257페이지입니다. 공급자를 위한 정책일까요? 수요자를 위한 정책일까요? 네, 그래서 공급자 주도 시장 또는 공급자를 위한 거다. 공급자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급자 중심. 사실은 이 선분양 제도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나라가 처음 시행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거든요. 안 좋죠? 그걸 좀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 보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공급자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면 선분양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분양 제도는요, 수요자 소비자들에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별로 좋을 건 없어요. 대부분 다 공급자를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공급자 지원 제도다. 공급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3번 볼게요. 품질 저하 줄지입니다. 품질 저하. 품질이 왜 저하되는 줄 아시겠어요? 네. 아니, 물건도 이제 보기 전에 집을 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하고 실질주택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네. 품질이 저하된다. 하지만 4번에요. 줄칩니다. 이 선분양 제도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데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 안 지어도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죠. 자, 5번요. 줄칩니다. 투기 수요가 증가해요. 투기 수요가. 이제 분양권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투기 수요가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2번이에요. 선분양받은 수요자는 건축기간 중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분할 납부 줄치고요. 그 밑에다가 목돈 부담이 적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이제 선분양이 있어가지고 주택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돈에 대한 부담이 작다. 그래서 선분양 제도에서는 기억할 거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공급자를 위한 제도이다. 두 번째,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활성화된다 그랬죠. 공급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투기수요, 분양금 프리미엄, 투기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돈에 대한 부담이 작다. 자, 품질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품질이 저하된다 그랬어요? 품질이 저하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후분양 제도예요. 후분양 제도. 자,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다 완성한 이후에 분양하는 제도죠. 그럼 이거는 공급자를 위한 제도일까요? 수요자를 위한 제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는 다 반대되신다 보면 반대라 보면 돼요.
참고로 봅시다. 이 선분양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집을 지어주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 보통 할까요? 선분양은? 지어주는 사람. 자, 선분양 제도를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집을 초과 수요인 경우에 선분양을 할까요? 초과 공급일 때 선분양을 할까요? 그렇지. 살려는 사람 많고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집을 안 지어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건설회사들은 지어주기 싫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그럼 선분양 해라 이렇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 초과 수요인 경우에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아까 2번 내용이잖아요. 초과 수요가 있는 나라에서 좋단 말이야. 많이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 초과 수요가 일단 있어야 돼. 초과 수요가 없는데 누가 먼저 돈 내고 집을 구입하려고 그러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후분양 제도는요. 초과 공급인 경우에 많이 일어나겠죠. 참고로 보세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후분양 제도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주택 선분양은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후분양 제도는 주택의 질이 떨어지면 분양이 안 돼요. 저는 집을 다 보고 사니까 주택의 질이 어떻게 된다? 개선됩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품질 개선 효과가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는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야, 반대. 다 반대야. 그래서 후분양 제도에서는 하나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그러면 후분양 제도가 수요자,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할까 이 말이야.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이 말입니다. 목돈 그거는 좀 대출받아 사는 거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 후분양 제도를 하게 되면 집을 다 지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조그마한 중소건설회사들은 자금적인 자금난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분양 제도가 되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요. 공급. 그래서 후분양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 그래서 후분양 제도 옆에다 바로 하나 적어 두셔도 돼요. 옆에다 공급 감소. 공급 감소. 요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선분양이 좋다, 후분양이 좋다는 거는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후분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분양의 문제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선분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투기거든. 투기.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후분양을 또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또 후분양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후분양 공급이 줄잖아.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야. 선분양 투기, 후분양은 공급 감소. 자,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분양 제도를 하고 싶지만 이 공급 감소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공급 감소 때문에. 물론 목돈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 감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7번에 보면 일시납부로 인한 목돈 마련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네, 9번은 별표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요건 제가 별표를 하는 이유가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 부분이. 하지만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 후분양 제도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목돈에 대한 부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맞아요. 한마디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하려면 대출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을 잘 받으려면 은행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은행에 돈이 없으면 대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금융론에서 하겠지만 또 전에도 했지만 들은 분도 계시고 우리 MBS 제도 있죠. 저당의 유동화. 자,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후분양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MBS 제도가 활성화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 MBS 제도 정착 보이세요? 그럼 MBS 제도의 정착은 선분양과 관계 있어요? 후분양과 관계 있어요? 후분양과 관계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MBS 제도의 정착, 이거는 선분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후분양이에요. 후분양.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고, 자, 공급자들은 후분양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설 자금이 부족하죠. 맞습니까? 후분양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구입 자금이 부담스럽고, 왜? 돈을 다 줘야 되니까.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MBS 활성화. 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설하려고 하니까 건설 자금이 부족하죠.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말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아파트 사업을 할 거다. 그럼 이 아파트 사업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도 선분양과 관계 있다, 후분양과 관계 있다. 후분양. 오케이? 선분양 그러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체크해놨다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8페이지인데요. 길잡이 문제 해가지고 1번 문제인데 작년 문제네요.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후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맞아요? 틀렸죠. 이게 선분양이잖아요. 구매자가 수요자 아닙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 이게 뭐냐? 여기 이제 일단 건설 자금 이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건설 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앞에 말에서 벌써 답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자, 건설 자금 이자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건설 자금 이자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대출을 받죠. 건설회사들도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걸 건설 자금 이자라 그럽니다. 건설회사가 건설을 함으로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건설회사가 내는 이자를 뭐라 부른다? 건설 자금 이자라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선분양하고 후분양 있잖아요. 우리 교재 아까 그 256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표 한번 봐보세요. 표. 거기 보니까 선분양하고 후분양을 이렇게 나눠서 해놨죠. 자, 건설 자금이자 생각해 보세요. 자, 선분양은 일단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하기 전에 벌써 돈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후분양은요, 다 짓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후분양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 동안에 이자를 건설회사가 내겠죠. 맞아요. 그럼 이자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지, 건설회사가 내야지. 아직 집도 다 안 팔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선분양은요, 이 건설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후분양은 건설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하고요? 건설회사. 집 지을 동안에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럼 이자 지가 내야지. 어떻게 소비자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분양은 미리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 이후에 건설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후분양은 아직 사지도 안 했잖아요. 집을 다 짓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자금 이자는 집을 짓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거든요. 이 이자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건설자금 이자만큼 부담을 시키겠지. 분양가에 포함은 시키겠지만 어찌됐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형식은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분양이 분양가가 높을까요? 후분양이 분양가가 높을까요? 후분양이 분양가가 높아요. 그래서 선분양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주택 선분양이 후분양보다 좀 쌉니다. 선분양이. 그래서 분양금 프리미엄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예요. 다 짓고 나면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선분양이 싸다. 선분양이 후분양보다 쌉니다. 쌉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 선분양은 만약에 집을 짓는 동안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안게 되죠. 그래서 선분양은 위험의 전가예요. 선분양은 뭐라고요? 위험의 전가. 자, 그래서 아까 256페이지에 표 한번 보세요. 표. 그 5번에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한다 나와 있죠. 이 이자가 건설자금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설명이 좀 안 돼 있지만 건설자금 이자를 얘기하고 건설사 부도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돼 있죠. 이걸 위험의 전가예요. 그래서
선분양 위험의 증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9페이지 조세 정책입니다. 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이 조세 정책에서는 조세의 전가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자, 조세의 전가라는 게 뭡니까? 조세의 전가. 떠넘기는 거, 떠넘기는 거 맞아요.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다른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네. 자, 임대인, 임차인. 자, 임대인은 공급자죠. 공급자고, 임차인은 수요자입니다. 자, 정부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이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임대인은 이 세금을 자기가 다 안 내고 임차인에게 이 세금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조세의 전가라고 그래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떠넘깁니까? 그렇죠. 조세의 전가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조세의 전가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뜻이고, 조세가 전가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떨 때 조세의 전가가 많이 일어나는지, 조세의 전가가 적게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세금을 임대인에게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때 많이 떠넘길 거냐, 적게 떠넘기느냐, 이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한 800만 원을 떠넘기려고 그래. 그럼 그 말은 임대료를 800만 원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료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야. 임대료를 조금만 올려도 싫어해. 민감해. 민감하다는 것은 탄력성이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민감하다는 건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 민감한 사람인데 임대료를 올리려고 그러면 내주려고 그럴까요? 딴 데로 가버리려고 그럴까요? 딴 데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임차인 수요자에게 많이 전가를 시킬 수 있다 없다? 못 시킨다 이 말이야. 그 나중에 결론 얘기하겠지만 탄력성이 큰 쪽에게는 조세를 떠넘기기가 어렵다. 민감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모르잖아요. 그럼 조세의 증가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임차인이 그럼 임대료 300만 원 정도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자기가 이제 허락했어. 그러면 임대인은 얼마 부담하는 겁니까? 700만 원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하죠. 이 말은 임차인 수요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다는 뜻이죠. 탄력성이 더 크니까 얘가 더 적게 부담했다 이 말. 나중에 이제 적어드리겠지만 탄력성이 큰 쪽이 작게 부담해요. 민감하니까. 그러면 이 세금을 1,000만 원을 부과했더니 결국 임대인은 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이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됐죠.
이거를 조세의 귀착이라고 그래요.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의 증가는 떠넘기는 행위를 얘기하고 귀착은 부담 정도를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조세의 증가와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탄력성이 큰 쪽이, 이 큰 쪽이라는 건 수요자 공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적게 부담한다? 적게 부담해요. 더 탄력성이 큰 쪽이 적게 부담한다. 그럼 반대로 탄력성이 작은 쪽, 즉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잖아요. 조세를 어떻게 부담한다? 많이 부담해요.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쉽게 표현한 방법이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네, 261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의 기착 나와 있죠. 그 내용 표가 이제 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고, 수요가 좀 더 탄력성이 크면요, 수요자가 적게 부담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누가 많이 부담하는 겁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랍니다. 그 줄칩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요, 공급자 좀 부담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자, 공급자 측면도 보세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누가 다 부담합니까?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누가 다 부담합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왼쪽 260페이지 보시면,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조세의 증가와 기착의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조세가 각 경제 주체들이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즉, 줄칠게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 탄력성이 큰 쪽이 적게 부담한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민감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민감하다? 민감하다. 자, 4번 보세요. 탄력성이 큰 쪽은 가격의 예민함으로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은 쪽은 가격에 둔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한다. 됐습니까? 4번. 자, 그럼 거기서 있잖아, 조금 전에 두 가지 경우, 아까 두 개가 있었는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이 두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다 부담하죠?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경우죠. 공급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면 그 세금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하죠. 이 말은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지. 조세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세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가 있다, 없다? 가격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대부분 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나와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수요가 완전 탄력,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한다. 그 말은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가격의 변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자, 조세의 증가와 기착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의 증가와 기착 봤고요. 두 번째는요, 조세의 형평성이 있어요.
이 조세의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이 있고 수직적 형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직적 형평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적 형평. 자, 수직적 형평이라는 게 뭐냐? 수직적 형평의 원래 뜻은요, 고소득자 또는 가치가 높은 자산, 고소득자나 고가치 자산에는 높은 세금을 부담시키고 저소득자나 가치가 낮은 자산에는 낮은 세금을 부담시키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직적 형평이라고 합니다. 수직이라는 건 위아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세금 부담을 많이 시키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세금 부담을 좀 적게 시키자, 이 얘기야. 이게 수직적 형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소득자들에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되겠죠? 맞아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는요, 낮은 세율을 부과하면 되겠죠? 이런 걸 차등과세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이 누진세는 저소득자들에게는 세율을 낮은 걸 부과하고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요. 그러면 이 누진세 제도는 고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소득자들을 위한 거죠. 효율성이에요?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형평성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 그랬습니다. 누진세 제도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형평성을 위한 제도예요. 형평성. 이게 수직적 형평이라고. 수직적 형평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수직적 형평을 위해서는 세율을 똑같이 부과해야 된다, 차이나게 부과해야 된다. 차이나게. 어떻게? 고소득자한테는 높은 세율, 저소득자한테는 낮은 세율, 이렇게 부과하는 게 무슨 형평이라고? 수직적 형평이라고. 위아래. 수직적 형평 뜻부터 일단 아세요. 그럼 수직적 형평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뭐라고요? 누진세, 차등과세, 누진세.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수직적 형평이 달성된다고. 근데 정부 이렇게 하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부과해버린단 말입니다. 동일 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서 가치에 관계없이 대표적인 게 신규 주택이나 중고주택이나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버린단 말이에요. 취득세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버린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수직적 형평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가치에 따라서 세율을 똑같이 부과하라 그랬어요?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라 그랬어요? 다르게 부과해야만 무슨 형평이 달성된다? 수직적 형평이 달성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평적 형평이 져야될까요? 수직적 형평이 져야될까요? 그래, 당연한 얘기지.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다르게 하라 그랬는데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형평이 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평적 형평을 져야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수직적 형평을 져야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부과한다. 그럼 무슨 형평이 져야 된다? 수직적 형평이 져야 돼요. 일단 여기 결론이야. 그러면 수직적 형평이 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수직적 형평이 뭐였어요?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시키고 저소득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시키는 게 수직적 형평이잖아요. 그럼 이걸 저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됐다는 얘기야.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부담하더라. 그걸 우리가 수직적 형평이 저해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요거는 건 나온 적이 있죠. 만약에 시험에서요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에 동일 세율을 부과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동일 세율 부과. 그럼 수직적 형평이 저해된다 그랬지. 그럼 시험에서 수직적 형평이 저해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고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고 저소득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5번 261페이지 동그라미 5번 그 길어요. 이게 말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에 조세를 부과하면 신규주택의 소비자인 뭐 쭉 나오잖아요. 말이 길죠? 다 읽을 필요 없이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에 조세를 부과한다 할 때 시험에 동일 세율이라는 게 나오고 밑에 보세요. 둘째 줄에 따라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동일 비율로 주택 가격에 적용하는 재산세 이런 말 나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율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수직적 형평이 저해된다. 이렇게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는 경우를 뭐라 부르냐면 역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진세는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거고 역진세는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는 걸 우리가 역진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에 역진적인 문제가 생겨요? 소득에 관계없이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부과할 때 대표적인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역진세예요. 소득에 관계없이 가치에 관계없이 우리 부가세 다 10% 부과하죠. 역진세 역진세 됐어요? 자, 동그라미 5번 문제 한번 봤고요. 그래서 6번에 보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등 비율에 누진세를 부과해라. 그럼 누진세를 부과하면 수평적 형평이 달성됩니까? 수직적 형평이 달성됩니까? 제가 똑같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런다면 자 7번인데요. 7번 별표 2개 하세요. 했습니까? 네. 저거 설명드립니다. 자, 조세를 부과하면요. 세금을 부과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세의 증가예요. 조세의 증가. 조세 증가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다른 제3자에게 세금을 떠넘겨 버립니다.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 자,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잖아요.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일단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나냐면 공급이 줄어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공급이 줍니다. 공급이 줍니다.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 중에 뭐 양도세,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재산세는 자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줄어요. 아까 우리 임대료 규제할 때
임대료 규제할 때 공급이 감소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버린다는 얘기는 세금이 없었다면 한 10개 만들어 줄 텐데 세금을 부과해 버리니까 8개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원 배분의 왜곡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세금의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자, 그럼 보세요.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야.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야, 손실.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라고요. 자, 근데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은 줄어드는데 공급이 많이 안 줄어든대. 공급이 많이 안 줄어든대. 이거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얘기합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얘기합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많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경제적 순손실이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작아진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의 왜곡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여기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왜곡이 좋다는 사람 없죠? 왜곡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손실이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사회적 손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이 줄므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사회적인 손실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자원 배분 왜곡이 작아진다. 그럼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자원 배분 왜곡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적게 일어난다. 작아진다고 그랬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자원 배분 왜곡이 전혀 일어나지. 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항상 양불변이거든.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는 양불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변하지 않아. 양 자체가 안 변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교재 다시 한번 볼게요. 261페이지에 7번이에요. 맨 밑에 7번.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커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비탄력적일수록 손실은 작아져요. 그 밑에 또한도 마찬가지인데 또한도 마찬가지. 어쨌든 비탄력적일수록 손실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탄력적일수록 손실이 커진다. 왜냐하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 양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야 세금에 따른 부작용이 작다는 뜻이거든요. 요걸 일단 기억하세요. 요 말 기억해 주세요. 제가 좀 더 다시 또 설명드릴 내용이 또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니까 이제 조세의 기착 관련 그래프 나와 있죠? 네? 네. 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참고로, 네. 262페이지에 그 위에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까? 얘기하면 더 힘들 수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다 할까? 안 하겠습니다. 네. 5월달 이후에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자, 그 다음에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동결 효과. 이게 중요하죠. 자, 동결 효과는 자, 양도세를 중과하면, 자, 양도세는 수요자가 내는 세금입니까? 공급자가 내는 세금입니까? 공급자가 내는 세금이죠.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변해요. 공급이 수요가 변하는 게 아니고, 즉 공급 곡선이 움직여.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데,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공급이 증가할까요? 공급이 줄어들까요? 줄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은 줄어요.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어요. 공급자의 세금을 감면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자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공급을 늘려. 공급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공급을 줄여. 수요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소득이 증가했대.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수요가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취득세가 감면되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지. 수요가 증가해서 나중에 결국 공급은 증가하겠지만, 취득세 감면으로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수요 증가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나중에 결국 공급이 증가하겠지, 시간이 가면. 맞아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 그러면 수요 감소가 아니고 수요 증가. 취득세를 중과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요 감소. 그럼 나중에 결국 공급 감소는 나중에 일어나겠지만, 취득세를 중과하고 감면해주면 일단 1차적으로는 수요 곡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그렇죠,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해요. 이걸 우리가 동결 효과라 부릅니다. 동결 효과, 양도세를 중과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자, 263페이지입니다. 거기 양가로 3번 밑에 양도소득세와 토지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보이세요? 자, 1번이 별표 할게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칩니다. 주택의 공급이 감소되고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결 효과라고 불러요. 동결 효과.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할 경우에, 저 보유세라는 게 대표적인 게 재산세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왜? 집을 많이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해버리니까. 최근에 종부세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죠? 종부세 중과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된다? 안정되고 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죠.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게 대표적인 이유니까요. 보유세 중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 밑에 3번.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정 방향 유도 줄쳐 볼게요. 그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특정 방향으로 유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투기 쪽으로 자원이 많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될 거고, 자원을 좀 이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면 이쪽에는 세율을 조금 낮춰줘야 자원들이 일로 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또는 자원의 배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일 세율을 부과해야 된다? 차등 가세해야 된다? 차등 가세. 차등 가세라는 거는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에 좀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 관련 세금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이쪽에 나머지 쪽은 세금을 좀 많이 부과를 해버려야 특정 방향으로 자원이 유도가 될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자, 4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할 건데 별표하세요. 거기도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얘기했죠? 자, 조금 쉬었다가요. 그 위에 토지 단일세로 설명드리겠습니다.